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기업인 대한상점은 개인기업입니다. 6월 초에 현금 100만 원을 출자하여, 그러니까 출자란 말이 자본금을 냈단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을 자본금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6월 중 발생한 영업활동 거래 내용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거래 내용이 나왔으니까 분개를 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 현금 100만 원을 출자했다 그럽니다. 따라서 6월 1일입니다. 6월 초니까 현금 100만 원 자산이 되겠죠. 그리고 자본금이 증가됩니다. 왜? 출자했으니까 자본금이 증가되네요. 다음 6월 5일입니다. 상품 5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네요. 6월 5일날 상품 50만원, 외상 매입금 50만원. 물론 외상 매입금은 부채가 되겠죠. 이렇게 분개를 했고요. 다음 6월 10일 분개 한번 보겠습니다. 상품, 요거는 우리가 따로 안 했던 거예요. 잘 보세요. 40만원을 60만원에 매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해다. 돈 못 받았네요. 그러니까 40만원짜리를 60만원에 팔고 돈 못 받았습니다. 따라서 자, 6월 10일 외상 매출금 60만원 되겠네요. 왜? 60만원에 팔았으니까. 두 번째입니다. 40만원짜리 상품을 팔았습니다. 따라서 요게 매출 얼마? 40만원. 그리고 20만원만큼 남았죠. 그 20만원은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20만원 수익. 요게 우리가 전산회계라 이럴 때는 안 했던 겁니다. 다음 6월 16일입니다. 1년 후에 갚기라고 은행에 또 현금 30만원을 차입했네요. 빌려왔습니다. 따라서 6월 16일 현금 30만원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30만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6월 30일 통신비 5만원과 임차료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통신비 5만원, 임차료 5만원 무엇으로?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이런 거래 내용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보고, 이 분개를 보고, 자,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6월 말 자산은 6월 초보다 80만원 증가하였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6월 초에는 100만원 있었죠? 100만원 있었는데, 봅니다. 자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변의 자산이니까 자산이 증가됩니다. 외상 매출금도 자산이네요. 증가되네요. 현금도 자산입니다. 증가되네요. 따라서 요거 세 개 다 합니다. 6월 5일 상품 50만원, 그리고 외상 매출금 60만원, 6월 16일날 현금 30만원, 이거 다 더하고, 다음 자산 감소된 거 봅니다. 매출, 자산, 재고 자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요거 됐고요. 다음 6월 30일날 현금 10만원이 감소되었네요. 따라서 차변에 있는 50만원, 60만원, 30만원을 더하면 140만원이고, 100이 자산이 감소된 게 50만원입니다. 50만원. 140만원에서 50만원을 뺐더니 얼마가 된다? 90만원. 자, 80만원이 증가된 것이 아니라 얼마가 증가됐습니까? 90만원이 증가됐어요.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맞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2번 6월 말 부채 총계는 80만원이다. 정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 줄에 부채 한번 보겠습니다. 부채 외상 매입금 부채입니다. 단기 차입금 부채입니다. 두 개 더하니까 80만원. 예, 2번 맞는 말이네요. 제가 밑에 외상 매입금, 단기 차입금에서 80만원 적어두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자, 6월 한 달 동안 의 순수익은 10만원이다. 자, 수익 한번 보겠습니다. 순수익이니까 수익은 20만원인데요. 이게 6월 30일 날 비용이 10만원 들었네요. 수익에서 비용을 뺐더니 순수익은 얼마다? 10만원이다. 예, 맞습니다. 이것도 6월 10일 날 수익 20만원, 6월 30일 날 비용 10만원 빼서 10만원이다. 자, 요거죠. 요거 수익 20만원에서 비용 10만원 뺐습니다. 10만원 맞습니다. 답은 6월 말의 자본은 6월 초보다 10만원 증가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월 말 자본이니까 희말 자본이네요. 희말 자본은 기초자본 플러스 단기순이익입니다. 기초자본이 기초자본이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더하기 단기순이익은
순이익이 얼마였습니까? 여기서 1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10만 원 더하면 110만 원. 따라서 6월 초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6월 말에는 110만 원이니까 1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 1번 문제는 붕괴만 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붕괴를 한 다음 재무에게는 이렇게 붕괴하는 문제가 한 4개, 한 4, 5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충분히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꼭 맞출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다음 중 현금성 자산, 현금 흐름표상의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분류되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네요. 제가 혹시 모르실 것에서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흐름이란 기업의 납입 자본금과 차입금의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흐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다음 여기에는 어떤 거 차입금을 조달한다든지 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주식을 발행, 유상증자를 말합니다. 자기 주식의 처분을 통해서 재무활동의 현금 유입이 발생하며 차입금 및 사채의 상환 갚아주는 거, 유상감자도 있죠. 자기 주식의 취득을 통해서 현금의 유출이 발생한다. 예, 이런 것들을 재무활동이라며, 특히 요 앞전에 나왔죠. 자기 주식은 자본에서 차감적인 계정입니다. 빼기가 되어야 자본에서 빼기 되는 계정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요게 옳지 않은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이나 기타 지분 정권의 발행에 따른 현금의 유입. 자, 여기 나와 있죠. 어디에? 주식의 발행 나와 있습니다. 예, 1번 맞습니다. 2번은 내비려 놓고요. 3번, 업 및 사채의 발행에 따른 현금의 유입. 여기 보면 사채 발행이 있습니다. 사채 발행, 이런 거 현금의 유입. 예, 맞습니다. 3번도 맞고요. 장기, 단기 차입금 상환에 따른 현금의 유출. 여기에 보면 차입금 및 사채의 상환에 따른 현금의 유출이 발생한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틀렸는데요. 2번은 유형 자산이나 무형 자산 및 기타 장기성 자산의 처분에 따른 현금의 유입. 이렇게 유형, 무형 자산을 처분하는 것은 재무활동이 아니라 돈의 흐름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투자활동입니다. 투자활동.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며, 참고로 투자활동도 제가 메모해 두었습니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흐름이란 재무상태표상 유형, 무형자산, 그리고 단기금융상품, 매도 가능 금융자산 등의 취득 및 처분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해당된다는 거, 요 말 정도. 자, 그래서 지금 이번 문제는 지금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흐름, 이 내용 정도와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흐름, 이 내용 정도를 좀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게 재무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다, 투자활동에 의한 현금의 흐름이 어떤 게 있다, 이 정도는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현금 흐름 잘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시험 치면 꼭 나오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3번입니다. 자산의 정의와 측정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간단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정 실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나 사건이 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됩니다. 1번 맞습니다. 두 번째, 자산은 반드시 물리적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미래의 현금 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반드시 물리적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자, 요 말은 유형자산을 말하는 겁니다. 자산은 유형자산도 있지만 물리적 형태가 없는 무형자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리적 형태가 있다는 이 말이 틀렸습니다. 무형자산도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3번 문제의 2번 답은 간단하게 찾으실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들고요. 3번, 전제 가치란 자산을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그 자산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 유입액의 현재 할인 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예, 맞습니다. 답은 기업의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창출이 됩니다. 예, 맞네요. 설사 1번, 3번, 4번 이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2번이 틀린 것은 확실하게 맞추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3번 같은 문제도 놓쳤어는 안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재무보고의 주된 목적과 관련된 사항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무보고, 우리 재무제표 있죠? 보고하는 주된 목적입니다. 옳지 않은 것.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고요. 투자 및 신용 의사 결정이 가능하고. 답은 3번이네요. 재무보고는 비재무적 정보의 계량화가 아니라 재무적 정보의 계량화가 되겠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비재무적이 아니라 재무적 정보의 계량화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경영자의 수탁 책임 이행평가, 손익계산서 보면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으며 4번도 꼭 맞추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자, 분계 문제네요. 다음은 기말 12월 31일 현재 현금 과부족 계정 내역이다. 결산 당일에 현금의 보유액이 장부 잔액보다 많은 부족함을 추가로 발견했네요. 자, 일단 요 내용이고 이 내용에다가 현금이 많은 작다는 것을 추가로 발견하였습니다. 결산 정리 분계로 옳은 것은 현금 과부족의 원인은 알 수 없음. 즉 결산일이니까 잡익, 모르는 것은 잡익, 잡손실로 처리란 말이네요. 첫 번째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고 T자 계정을 보고 분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요 T자 계정 분계하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 T자 계정 분계하는 방법은 날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12월 21일입니다. 자, 현금이 차변에 있네요. 그러면 반대편에 적으면 됩니다. 12월 21일 분계를 해두었습니다. 현금이 차변에 있으니까 현금을 어느 변에? 대변에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칸은 현금 과부족을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12월 21일 건은 분계가 되었습니다. 다음 12월 24일 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소모품비가 대변에 있네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적는다? 차변에 적으면 됩니다. 따라서 차변에 소모품비 적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는 현금 과부족을 적으면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두 개의 결과를 본다면, 자, 12월 21일 날 현금 과부족이 3만원이 있었는데 소모품비로 2만원 사용됐네요. 요거 정산되지 않습니까? 요거 정산되면은 요게 만원이 남고 반대편에 있으면 없어진다 그랬죠. 이게 없어지고 남아있는 것은 현금 과부족 만원, 그리고 소모품비 만원, 이렇게 됩니다. 현금이 만원이 부족하겠네요. 자, 이렇게 됐네요. 3만원 중에, 자, 이렇게 되면 3만원 중에 2만원은 소모품비로 사용됐고 만원은 아직 현금 과부족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거 말고도 현금 보유액이 장부 잔액보다 많은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현금은 얼마가 부족하게 될까요? 현금 2만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변은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잡손실이 2만원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12월 21일과 12월 24일에 의해서 현금 만원이 부족합니다. 왜? 자, 여기에서 현금 3만원이 모자랐는데 2만원은 소모품비로 단계 처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만원은 아직 현금 과부족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만원과 문제에서 현금 보유액이 장부 잔액보다 만원 부족한 거 추가로 발견했지 않습니까? 추가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여기서 만원이 모자랐었는데 다시 만원이 부족한 거 추가로 발견했으니까, 자, 결산일에는 잡손실로 떨어버려야 되겠죠. 모자랐으니까 잡이익이 아니라 잡손실이 되며 2만원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현금 만원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서 12월 21일 날과 12월 21일 날 차변의 현금 과부족 3만원, 12월 24일 날 대변의 현금 과부족 2만원, 이거 3개 처리되고 차변에는 현금 과부족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만원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 현금 과부족 만원을 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는 뭐 현금 과부족 만원 그리고 추가로 발견된 만원 모자라는 것은 현금 만원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3번과 4번은 뭐 지구가 폭발해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잡이익이 아닙니다. 잡손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번도 지구가 폭발해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요것만 있었더라면, 요거 두 개만 있었더라면 잡손실이 만원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뭐 추가로 만원이 부족한 것 발견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원 모자라는 것과 여기서 만원 모자라는 거 두 개 2만원입니다. 따라서 잡손실이 차변에 2만원 돼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거 답을 맞추실 수가 있고요. 다음 사실은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중에 모자랐던 현금 과부족 정산할 때는 이 만원은 현금 과부족으로 정산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결산일 현재 추가로 발견된 현금 부족액은 뭐 현금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이것의 정답은 조금 힘이 드실 수 있겠지만 이거 답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서 만원 모자라고 여기서 만원 모자라니까 잡손실이 2만원 돼야 됩니다. 2만원인 건 답은 2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건 안 해봐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거고요. 찾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6번 다음은 상공의 당좌예금과 관련된 자료이다. 당사의 정확한 당좌예금 잔액은 얼마노? 자, 지금 정확한 당좌예금 잔액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회사 장부 잔액은 보니까 10만원인데 은행 잔액 증명서를 확인해 봤더니 12만원입니다. 이렇게 2만원의 차이가 발생되네요. 그런 차이가 발생나니까 지금 당좌예금이 10만원이게 11만원이게 12만원이게 그거 찾아내란 말입니다. 2만원이 차이가 나고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 정확한 잔액 한번 볼게요. 회사 장부 잔액은 지금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자, 장부에 장부에 관련된 겁니다. 입금이 미기록됐습니다. 그러면 장부에는 10만원인데 입금이 미기록됐으니까 이 15,000원은 더해져야 됩니다. 15,000원은 더해져야 되고 다음 두 번째 당좌차월 이자입니다. 이자는 주는 거네요. 인출했습니다. 미기록됐습니다. 그럼 이건 당연히 5,000원을 빼야 됩니다. 빼면은 정확한 금액은 10만원에서 15,000원 더하고 5,000원 빼니까 정확하게 11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11만원이 되고요. 다음 은행 잔액도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 잔액도 한번 봐요. 은행 잔액 증명서 잔액은 12만원인데요. 지금 잔액은 12만원인데 여기에 뭐가 빠졌단 말입니다. 자, 기발행 은행 미인출 수표. 그러니까 내가 당좌 수표로 발행을 만원을 해줬는데 그 당좌 수표 가진 사람이 아직 은행에서 뽑아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12만원으로 표시됐습니다. 그럼 이것도 당연히 뭐 만원을 빼야 됩니다. 왜? 인출해 가면 만원이 빠질 거니까. 그럼 이것도 11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당좌예금 잔액도 11만원이고 그리고 은행 예금 잔액도 정확하게는 11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며 두 번째입니다. 자, 초록색은 이 초록색들은 제가 색깔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이는 장부상 기록입니다. 장부상을 가지고 금액을 11만원 찾았고요. 두 번째입니다.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은 은행 입출금에 관련된 거, 은행에 관련된 것만 제가 은행 잔액을 따로 이렇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도 좋고 아니면 이걸로 해도 좋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뭐 요거는 좀 새로운 문제가 되겠고요. 아마 한 번만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비슷한 유형의 문제는 맞추실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7번입니다. 다음 중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주로 옳은 것은 이 맨날 오는 거 아닙니까? 금융자산, 금융부채 매번 나오는 겁니다. 먼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금융자산, 실물자산에 대비되는 자산입니다. 여기에는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예금, 현금, 유가증권 등의 자산을 금융자산이랍니다. 금융부채입니다. 금융부채는 매입채무,
미지급금, 차입금, 사채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선수금, 선수수익 등의 부채는 현금과 같은 금융자산이 아닌 재화 혹은 용역을 인도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금융부채가 아니라 비금융부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선수금, 선수수익 이런 것은 비금융부채가 됩니다. 이것도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다 제가 복사해서 썼습니다. 우리 전산회계 운용사 3급 공부하면서 나와 있던 내용을 복사 붙이기 해서 그대로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뒀습니다. 지금 또 나왔지 않습니까?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겁니다. 첫 번째, 선급 비용과 같이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재화나 용역의 수치인 자산 이런 거는 뭐 선급금, 선급비용 이런 자산은 뭐 금융자산이 아니라 비금융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선수금 반대가 뭐 선급금입니다. 선급금이고 다음 선수수익 반대가 뭐 선급비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선수금, 선급금이 비금융부채니까 이런 것들도 뭐 비금융자산입니다. 1번 틀렸습니다. 2번입니다. 잠재적 의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의 처리 뭐 이런 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번도 안 됩니다. 만든 거 찾는 겁니다. 3번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 및 리스자산 등과 같이 현금 등 금융자산이 유입될 기회를 제공하는 자산이다. 자, 금융자산은 이렇게 물리적인 실물 자산에 대비되는 자산입니다. 물리적인 자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얘는 금융자산이 아니라 이놈은 실물 자산입니다. 실제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도 안 됩니다. 답은 계약상 현금의 수치 목적으로 보유하는 상각 후 측정 금융자산. 자, 이게 보면 상각 후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있네요. 이게 만기 보유증권을 의미합니다. 이 만기 보유증권은 금융자산에 해당됩니다. 자, 단기 매매증권, 매도관행증권, 만기 보유증권 이것들은 유가증권을 말하게 되고 유가증권은 금융자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관련된 문제 이게 쉬운 문제로 출제하는 겁니다. 우리 회계운용사 3급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도 꼭 좀 기억하셔서 다음에 시험에 놓으면 맞추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2018년 결산 시 주상공의 보유자산에 대한 투자활동이 아니라 투자부동산 평가이익 인식금액으로 오른 것은 요거 말이네요. 투자부동산에 대한 말이네요. 투자부동산 평가이익 인식금액으로 오른 것은 단 유형자산으로 분류될 건물에 대하여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자료고 투자부동산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18년 1월 1일 임대 목적의 건물 100만원을 취득했습니다. 즉 투자부동산 100만원을 샀단 말입니다. 자, 요거 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자 요거 18년 1월 1일 임대 목적의 건물 100만원 취득. 자, 1월 1일 투자부동산 100만원 현금으로 샀다 가져가겠습니다. 현금 100만원 이렇게 분개가 됩니다. 두 번째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거 두 개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했는데요. 자, 여기 보십시오. 공정가치 모형이 적용됐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우리가 했던 겁니다. 원가 모형이 있고 공정가치 투자부동산의 원가 모형이 있고요. 공정가치 모형이 있는데요. 투자부동산을 원가 모형을 적용하면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경우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부동산 평가 손익은 당겨의 손익에 해당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합니다. 공정가치 모형으로 평가하게 되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 쥐레입니다. 쥐레. 이거를 감가상각을 해버리면 쥐레가 되는 거예요.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이 있는데 원가 모형이었을 때는 감가상각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나왔습니다. 공정가치 모형일 때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단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다음 18년 12월 31일 결산 시 공정가치가 120만 원입니다. 따라서 투자부동산이 20만 원 오르고 투자부동산 평가이익이 2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 투자부동산 평가이익 20만 원이 됩니다. 자,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8번 문제에서는 핵심적인 겁니다. 자, 투자부동산인데요.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때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이건 충분히 20만 원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유형자산으로 분류된 건물에 대하여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이게 돼 있으니까 정액법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감가상각비 10만 원 구하고 그럼 답을 또 다르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투자부동산입니다. 투자부동산을 원가 모형을 적용하면 감가상각을 하고 그리고 공정가치로 평가하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 두 번째입니다. 투자부동산 평가 손익은 당기의 손익에 해당한다는 거 하나.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로 적용하면 평가하면 감가상각이지 않는다는 말, 이 말 제가 2019년 문제 풀면서인가 분명히 나와 있었습니다. 혹시 놓치셨다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놓치고 있구나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9번입니다. 9번 다음 중 투자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장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사용의 목적이 아니니까 투자부동산 맞습니다. 자가 사용 부동산, 이거 우리가 사용하려고 산 부동산, 건물은 건물로 하죠.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2번은 건물 또는 토지가 됩니다. 투자부동산이 아닙니다. 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3번 장래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이런 토지도 투자부동산입니다. 운용 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9번은 반드시 맞추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놓치시면 득점이 작게 됩니다. 아울러서 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투자부동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새로 메모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2019년도 문제 풀면서 했던 거 복사 붙여넣기로 붙여넣은 겁니다. 자,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그러니까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두 번째, 운용 리스로 제공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 여기 있네요. 운용 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 투자부동산. 요것이 여기에 그대로 나왔네요. 다음, 직접 소유 또는 금융 리스로 보유하고 있는 운용 리스로 제공하는 건물. 그리고 장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그리고 장래에 사용할 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이런 것들이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자,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2번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건물 또는 토지가 되겠죠. 투자 부동산이 아닙니다. 아무튼 답은 2번이 되며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되는 이 경우도 한두 번 정도 읽으셔서 익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10번. 자, 상공의 2018년 중 매출 채권과 관련된 다음 자료에 의하여 12월 31일 결산시 분계로 오른 것은 자, 1월 1일입니다. 기초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계정 잔액은 4,500원이다. 그러니까 1월 1일 날 현재 대손 충당금은 1월 1일 날 현재 대손 충당금은 얼마가 있다? 4,500원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일단 이런 뜻이 되고요. 3월 15일 거래처 파산으로 3,200원의 매출 채권이 대손 처리되었다. 그러면 현재 대손 충당금이 4,500원입니다. 3,200원이 떼였네요. 대손 처리합니다. 넉넉하기 때문에 대변인 매출 채권, 차변은 대손 충당금 하면 됩니다. 왜?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자, 3월 15일 날
결과가 끝이 나고 나면 대손 충당금은 지금 1,300원이 남습니다.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은 1,300원이 되겠습니다. 11월 10일 전기에 대손 처리한 매출채권 2,000원이 현금으로 회수되었다. 자, 이렇게 돈이 떼일 때도 대손 처리할 때도 대손 충당금에 특권에 쓰지만 이렇게 매출채권 떼였던 돈을 돌려받을 때도 대손 충당금에 넣어줘야 됩니다. 따라서 현금 2,000원이 들어오고요. 이게 외상매출금이 아닙니다. 대손 충당금이 됩니다. 2,000원. 자, 그러면 11월 2일입니다. 11월 2일까지 붕괴하고 나면은 대손 충당금은 본대는 1,300원이었는데 다시 11월 10일 날 2,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은 3,300원이 됩니다. 12월 31일 결산 시 매출채권 잔액 50만 원에 대해서 2%의 대손을 예상하다. 자, 그러면 50만 원의 2%니까 얼마? 대손 충당금 만 원을 보충법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만 원이 필요한데요. 내가 현재 가진 돈이 얼마다? 3,300원입니다. 얼마를 더 넣으면 만 원이 될까요? 6,7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손 충당금이 3,300원이 있기 때문에 6,700원만 추가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대빈이 대손 충당금 6,700원, 차빈이 대손 상각비 6,700원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요거 두 개가 되겠네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출제자가 물어보고 싶어 했던 것은 요놈입니다. 요놈. 자, 떼였던 돈, 대손 처리됐던 돈을 돌려받는 것은 매출 채권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대손 충당금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3월 15일에 1,300원이었다가 돌려받으면 3,300원이 된다라는 거, 이것들 아는지 물어본 문제네요. 그래서 6,700원을 설정하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